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인간 생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작업 생리학과 인간공학, 그 다음에 입력 능력과 정보 처리, 출력 능력과 생체 역학 이런 주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는 인간 오류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리학,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리학은 인간의 각 신체 기관에 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특성과 기능을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인체의 그 기관에 대한 특성, 기능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고 무엇보다도 작업 생리학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신체 기관의 기능과 보통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일해야 되는 작업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다가 초점을 두고 실용적으로는 작업을 우리가 인간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설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노동력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라든가 기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의 어떤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인간이 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기를 설계한다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작업 환경,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들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생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산업공학, 그 중에서도 산업공학 중에서도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공학은 Human Factors Engineering 또는 어거노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산업공학의 여러 학문 세 분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실험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인간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생리적인 능력을 측정을 한다든가,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 정도를 관찰하고 측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모양이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사용자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인간공학적으로 어떤 기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맨머신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같은 그런 영역을 통해서 온라인 앱이라든가 모바일 앱의 화면 구성, 또 사용 방식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들이 이 인간공학 분야에서의 주된 어떤 관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는 학문들은 인간공학 말고도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시각 디자인, 컴퓨터 공학, 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기서 작업 생리학 쪽에서, 인간 생리학 쪽에서는 그 인간공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제 입력 능력이라든가 처리 능력, 작업 능력 이런 부분들을 국한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력받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내놓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그 작업이 수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본 구조, 사람의 각 기관들은 서로 적절하게 연결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주차 강의에서 시스템의 어떤 그런 정의를 설명을 하면서 사람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 인체의 각 기관들이 전체 사람,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예를 잠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 기관들이 서로 적절하게 연결돼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지 기능.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런 자극은 결국에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감각기관으로 입력받는 어떤 그런 기능이 바로 감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기능은 정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토대를 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기억 기능은 감지, 처리, 행동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기억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기능은 이런 정보 처리의 결과, 의사결정의 결과를 신체 각각의 활동 기관에다가 전달해서 명령의 형태로 전달을 해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행동 기능들. 대개 이제 어떤 근육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행동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출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과를 신체 각 기관에다가 내려보내서 근육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입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이 이런 입력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지하고 또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작업의 설계라든가 디바이스 기기의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은 양립성 또는 일치성 그런 개념입니다.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어진 정보의 내용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어떤 예상 내지는 해석과 얼마만큼 일치되느냐, 부합되느냐 이런 개념이 바로 양립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거를 증가시킨다거나 압력을 또 이렇게 이제 증가시킨다든가 아니 온도를 올린다든가 또 이제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를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온도를 낮춘다든가 압력을 낮춘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인간의 예상, 해석, 직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부합되느냐 그런 개념이 바로 양립성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작업 생략 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 관련되는 부분들 아까 이제 양립성 일치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시 장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시 장치는 결국엔 하나의 어떤 센서를 통해서 표시 장치를 하나의 센서라고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을 때 표시 장치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시 장치는 디스플레이는 곧 정보의 입력 장치이면서도 정보의 출력 장치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를 우리가 입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표시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표시한다, 표현한다, 나타낸다라는 이런 표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에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전부 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통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동적 정보라든가 또는 정적 정보라든가. 동적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보, 정적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보. 자동차의 주행 중에 어떤 속도계라든가 신호등과 같은 것들은 동적 정보라고 한다면은 도로 표지판에 있는 정보 또는 차선 정보 이런 것들은 정적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량적인 정보와 정성적인 정보. 정량적인 정보는 쉽게 얘기해서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같은 것들. 정성적인 정보는 주가 변동,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상황 정보, 온오프 표시라든가 신호등의 초록불, 노란불, 빨강 표시 이런 것들은 상황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경고 정보의 경우에는 자동차 같으면 타이어 펑크를 알리는 그런 그 경고등이 켜진다든가 연료 부족을 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고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표시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표시 장치를 설계를 할 때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정보 유형에 따라서 표시 장치의 설계와 설계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유형을 고려를 해야 되고 가장 적합한 표시 방법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도 있고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정식 눈금이냐 이동식 지침이냐. 고정식 눈금은 자동차 계기판에 보게 되면 고정된 눈금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바늘이 이렇게 이제 움직임으로써 여기 이제 어떤 정보들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고, 이동식 지침의 경우에는 포인터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계기판은 이런 고정식 눈금에다가 이동식 이 포인터를 통해 결합해서 표현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은 눈금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눈금의 간격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동식 지침 포인터의 경우에는 또 포인터를 나타내는 어떤 바늘의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해당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컨대 시각적 정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청각적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보 전달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의 어떤 메시지가 길고 복잡할 때는 시각적인 표현이 좀 더 바람직하고, 짧고 단순할 때는 청각적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응 시간 여유가 있는 반복적인 메시지의 경우하고, 즉각 반응해야 되는 일회성 메시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도 어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서 시각적 표현이 더 적합하냐 청각적 표현이 더 적합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일회성 메시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각적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한 장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고정된 형태의 정보를 표시해야 될 때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고,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장소,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때, 아니면 이동 중인 상황 때, 이런 때는 청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보를 제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장치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정보 코드입니다. 정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정보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 효과가 높은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컨대 각 지역마다 매출액 차이가 다를 때 그 매출액을 지역별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보다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역별 그 차이도 보다 명료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의료기기에서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그냥 디지털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어떤 그래프,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그래프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진폭의 어떤 차이로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그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바로 정보 코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코드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디멘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기의 차이라든가 모양의 차이라든가 색깔의 차이라든가, 또는 S와 노로 이진화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표현하는 방법들 바꿔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뭘 가지고서 바꿔서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말하자면 정보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차원을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보 코드의 기준은 정보 코드 기준, 다시 말해서 바꿔서 표현할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뭐냐면은 감지 능력은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인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하겠죠. 아니면 시끄러운 곳인데 거기서 굳이 청각적인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표현한다. 그럼 다른 소음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보들을 정확하게 감지해내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감지 능력은 이런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 코드를 사용한다든가, 시끄러운 곳에서 청각적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보 코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식별 능력입니다. 식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식별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보통 이제 어떤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의 각각의 차이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개씩 비교해서 쌍대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의 차이들을 식별해내는 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차이보다는 상대적 차이에 대한 식별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여러 개의 5개의 음을 쳐가지고 그것들의 음계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2개의 음을 가지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1950년대 밀러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절대적으로 인간이 그 식별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식별 능력의 한계는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7 플러스 2는 9가 되겠죠. 7 마이너스 2는 5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그 다른 부분들을 골라내는 어떤 범위는 많아야 9개 아니면 최소한 5개 이상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걸 가리켜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의 적합성과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양립성, 일치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로서 이런 양립성과 어떤 그 일치성의 어떤 의미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코드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불은 뜨거운 것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것은 불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표현한다든가 파란색의 경우에는 뭐 아주 맑은 날씨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관념들을 연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라든가 사람 또는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또 일관성을 유지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코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3가지 기준이 바로 감지 능력과 식별 능력, 코드의 적합성과 표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작업 생리학에서 인간이 하나의 어떤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최종 단계에 있어서 출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동작 능력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 기준은 이런 출력 기능을 설계하는 거가 이런 그 생체 역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기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준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게끔 동작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서 그 결과인 스트레스의 결과인 스트레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동작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스트레스는 외로움이라든가 슬픔 등 이런 감정적 인자, 과로, 수면 부족 등 이런 육체적 인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스트레인은 그 결과로서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산소 소비량이라든가 체온, 혈압 등의 수준, 작업 오류의 위험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서 스트레인도 같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그런 동작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 능력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한 기준은 뭐냐면 신체 동작을 보는 겁니다. 신체 동작은 관절이나 또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으면은 관절의 각도를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이느냐, 관절에서 각도를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걸 제가 전부 다 외워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동작들을 고려를 해서 동작을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의 중심선을 향해서 동작이 근력이 움직이는지 몸의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인지 멀어지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인지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하는지 위로 회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신체 동작을 고려를 해서 동작 설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기준은 뭐냐면은 주요 동작, 운동 동작 또는 반응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 동작 또는 반응 동작은 신체 동작과 다르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힘과 올바른 근육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실제로 작업 동작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동작들은 독립 동작과 반복 동작, 순차 동작, 연속 동작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독립 동작은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일 동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짚기 위해서 손을 뻗는다 하는 것들이 이런 독립 동작이고 이렇게 손을 뻗고 난 다음에는 물건을 쥐게 되겠죠. 그래서 손을 뻗는 동작과 물건을 쥐는 동작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단일 동작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반복 동작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단일 동작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걸 의미를 하고 순차 동작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단일 동작입니다. 조금 전에
손을 뻗어서 물건을 쥐는 이런 것들이 순차 동작이 되겠고요. 하나의 문장을 위해서 순서대로 해당되는 키를 이렇게 두드리는 동작들도 순차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동작은 끊임없는 근육 조절에 필요한 그런 동작들, 운전자가 핸들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연속 동작. 그래서 운동 동작 또는 반응 동작으로서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그 작업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인체의 이런 여러 기관들을 사용해서 개별 동작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개별 동작들을 연결시키고 나면은 그 집합이 하나의 일종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동작의 연결 과정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런 동작의 연결 과정들, 각각의 동작에 소요되는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생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작업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면서 보다 작업자한테 안전한, 안정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작업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 등급과 작업 효율, 출력 능력 이런 생체 역학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작업 등급과 작업 효율입니다. 작업 등급은 소요되는 에너지와 산소 양에 따라 작업을 몇 가지 수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휴식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견디기 어려운 작업, 이렇게 이제 작업 등급을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작업의 효율은 생산적인 작업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은 작업 에너지 소비량 분의 작업 출력 곱하기 100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서 해당되는 작업 출력을 작업을 하는가, 이게 이제 작업 효율의 문제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작업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작업의 방법이라든가 작업을 하는 자세라든가 작업의 속도,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작업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짐을 옮기는데 품에 안고 옮기든지 머리에 이고 옮기든지 등에 메고 옮기든지 이런 작업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작업의 자세도 작업을 뭐 앉아서 하는지 누워서 하는지 엎드려서 하는지 옆으로 하는지 의자에 앉아서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작업의 속도도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하는 거일 때의 효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그 효율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 설계를 할 때 작업 등급과 작업 효율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최대 작업 능력, 단기간에 최대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작업 능력의 한계치를 가리켜서 최대 작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데서부터 계속 작업 시간이 증가할수록 최대 작업 능력은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신체 작업 능력을 최대로 100% 발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한다면은 뒤로 갈수록 신체 작업 능력은 점점 이렇게 저하되는 게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작업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되어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최대 작업 능력보다 작업의 에너지 요구량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인 피로는 결국에는 직무 만족감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단기 신체의 작업 능력의 어떤 적정 수준보다 높은 조건에서 일정 시간 작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를 설계할 때 이런 인간의 최대 작업 능력에 대한 고려를 반영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오류, 휴먼 오류. 휴먼 오류는 이런 겁니다. 요구되는 정확도와 순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먼 오류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하루에 2만 가지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2건의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2건의 실수 가운데서 2개 중에서 20%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80%는 그 인지를 하고 그 중에 한 20%는 자기가 실수를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는 인지도 못하는 그런 실수가 되겠고, 이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 가운데서 또 4분의 1 정도는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오류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게끔 작업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인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오류에 대한 원인은 크게 이제 착오와 실수와 건망증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기 기억과 기억이 각각 그 단계에 적용이 된다면 인지 과정과 판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착오입니다. 착오는 상황과 목표를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종류의 오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작하는 과정에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는 상황과 목표는 제대로 해석하고 해석을 했지만은 의도와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망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행동에서 일부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그런 오류를 가리켜서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오류의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인간 오류의 어떤 분류는 태만과 작동 오류와 순서 오류, 시간 오류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만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으르게 해서 발생한 오류고, 작동 오류는 해야 할 행동을 수행했으나 제대로 못할 경우, 순서 오류는 잘못된 순서로 작업을 했거나, 시간 오류는 너무 빨리 작업을 하거나 너무 느리게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오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오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잠재적 리스크의 어떤 단계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리스크 정도를 평가해서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훈련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행동 방법을 늘 익히고 습득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함으로써 그 안전에 대한 욕구들, 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드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적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주제 인간 생리학, 특히 작업 생리학에 대한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